파트 1 부분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우리 파트 3에서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7단계를 거쳐서 봤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위협적인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보면 오스트리아 정신과에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는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중요하다 이런 사례로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명확한 목적을 가는 일이 수명을 연장시킨 사례. 18세기의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40세 정도였는데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 뭐 60에서 80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개요 부분 보시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사실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사법시험이 계속 안 됐어요. 계속 안 돼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봤죠. 합격이 돼서 법무관으로 갔어요, 그때. 근데 군법무관 복무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돼야 변호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30살에 시험을 봤으니까 31부터 40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 생활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그 보람을 느끼면서 하겠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고 군 법무관 일도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일도 없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맨날 그 병사들 폭행 사건 아니면 군무이탈 사건이고 그나마 이제 그거는 검찰관이 처리하고 저는 법무참모라 그래요. 그래서 부서장이라 하는 일이 맨날 회의 불려다니는 거예요. 거의 관련도 없는 일 회의하는 거 앉아갖고 뭐 하고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걸 10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가 없고 마음 상태에서 우울했어.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죠. 한 6개월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같은 게 비슷한 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2003년도 4월 달에 갖고 10월 달 정도까지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을 다시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5년 차에 전역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 연수원 2년은 마쳤으니까 이제 3년만 복무 더 하면은 마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마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장기 복무자들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은 5년 차에 한번 전역 기회를 줘요. 육사 출신도 그렇고 뭐 3사 출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5년 차에 한번 전역 기회를 줘요. 근데 법무관 같은 경우는 5년 차에 전역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이 돼. 그러니까 5년 차에 전역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중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5년 차에 전역을 하자. 그러고 이제 사법시험 한번 다시 봐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2003년 10월 무렵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최종 합격을 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4년 2월에 1차 시험, 6월에 2차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03년 10월 달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0년을 해도 이거 안 되던 시험 이거 8개월 공부해갖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시험 제도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익 7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91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03년까지 영어를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법시험 할 때 독일어 선택이라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년 가까이를 안 한 영어를 한 달 만에 해야 돼요. 그리고 토익 시험이 매달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월 달에 없었어요. 11월까지만 있었어. 한 달 공부하고 토익을 700점을 맞는다고? 근데 990점 만점이니까 700점이면 70% 정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하고 다음 해 2월 달에 시험 보니까 불과 한 2달 조금 넘게 남은 거 아니에요?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4개월 공부해서 해야 되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래 나 군생활 하기 싫다. 그래서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인데 한 수요일 되면 체력에 딸려갖고 공부를 못 하겠다는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법무참모 하는 일도 없고 맨날 TV나 보다가 그리고 부대에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법무참모라고 다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좋았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목표를 갖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때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인데 그때 우리 와이프도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레지던트 1년차 때였어요. 내가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힘들지만 이게 행복이더라. 내가 여태까지 놀고 먹었잖아, 법무참모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10년 동안 이거 군생활 하려니까 물론 그 군생활 일 보람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10년 동안 이거 생각하니까 내 30대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구나 10년이. 나 군대에서 나가면 40이야. 그런 생각이 답답했는데 내가 이거 합격하면은 나갈 수 있어. 5년 사이에 나갈 수 있어. 그 희망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놀고 먹을 때보다. 그런 경험이 있었죠. 희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사법시험을 합격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죠. 현재 위치의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다. 그때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했겠죠. 뭐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인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한 의미, 우리가 부여한 스토리,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스토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든 예는 그거예요. 책에 나온 예는 저자가 그랬대요. 그때 때 운전을 배우고 초보 운전대 때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서 엄마가 피곤해하니까 자기가 대신 운전하겠다. 그리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가 전복돼 갖고 차가 뒹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부상을 입었대. 그래서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차가 전복이 돼갖고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다쳤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랬겠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때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담당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이 사고는 너 책임이 아니다. 그 옆에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뭐 안전 관련된 무슨 표시를 제대로 못한 게 원인이 된 거지 그 상황에서는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위로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깨어나야 애들을 키울 수 있다.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혼수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했대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뭐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나에게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건이다. 자기는 그렇게 스토리를 부여했다는 거죠. 운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준 사건. 이렇게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해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부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공감 가는 경험이 있긴 있어요. 또 사법시험 볼 때 얘기인데 제가 사실 대학교 때는 친구들 비해서는 조금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좀 많이 꼬꾸라졌죠.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 300명 뽑을 때였어요. 재학 중에 1차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한 2년에 1명꼴로 나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2, 30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는 2년에 1명꼴로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었어. 그래갖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신이 일부러 나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펼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어땠냐면요. 95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하고 96년도에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헌법을 꽈랑을 맞아서 떨어졌어요. 헌법 과목을.
근데 그 당시에 500명을 뽑았어요. 계속 300명 뽑다가 96년도부터 이제 500명을 뽑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매년 이제 600명, 700명 이렇게 늘렸었죠. 헌법 꽈락을 면한 사람이 60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헌법 꽈락만 면하면 거의 다 붙는 해였죠. 근데 그때 출제된 문제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학원가에서 많이 보던 교재가 있었어요. 원희룡 장관께서 그 당시에 헌법 교재 수험서를 하나 썼어요. 그 양형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원희룡, 양형태 이렇게 해갖고 책을 하나 썼어. 근데 그 책에서 세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이 좀 높았어요. 그 관악산 꼭대기에 있었어. 이 고시원 끝나고 바로 이제 산 입구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아침마다 여기 이제 밑에 학원가에 내려와갖고 또 고시원에 같이 또 후배하고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농구를 하다가 리바운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발목이 겹질린 거예요. 깁스를 했어. 근데 깁스해도 그냥 학원 갈 때 가면 되잖아요. 깁스하고 목발 짚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 고시촌에 그 산 깎아갖고 이거 만든 데라 눈이 오니까 목발 짚고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를 했죠. 학원가에서 어떤 책이나 원희룡 장관님 책이 그때 나왔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교수님 책 혼자 보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 학원가에서는 다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발목만 겹질러지지 않아서 내려갔으면 다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그걸 봤겠죠. 그거 봤으면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었거든. 근데 못 갔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꽈락을 맞았죠. 제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도 높았어요. 한 과목 꽈락이 있었는데도. 꽈락이 만약에 다른 과목 점수랑 비슷하게 나왔으면 상당히 고득점으로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보는데 계속 한 과목씩 꽈락을 맞는 거예요. 과목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꽈락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꽈락이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 근데 제가 시험 볼 무렵에만 이상하게 꽈락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도까지 바꿨어. 꽈락 너무 많이 나오는 과목은 표준 점수로 이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제도까지 바꿀 정도였어요. 재수없게 그때 내가 또 사법시험을 보게 돼갖고 계속 꽈락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꽈락 맞아갖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법무관 시험을 봐서 이제 군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신이 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발목 겹질리게 하고 눈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떨어진 게 되게 잘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안 떨어졌다면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좀 재수없는 얘기를 죄송해요.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모든 면에서 제가 다 1등이었어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운동도 제일 잘했고 비주얼도 그때 좋았어요. 지금은 뭐 아저씨 돼갖고 이제 살도 찌고 그랬는데 그때는 머리도 안 빠지고 비주얼도 좋았고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분위기 주도도 내가 항상 다 했고 재밌는 얘기도 내가 다 했고 미팅 나가면 인기도 제일 많았고 그랬었지. 노래방은 노래도 잘했고 술도 잘 마시고 술은 지금도 잘 마시잖아. 술도 잘 마시고 뭐든지 다 1등이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고득점으로 합격해갖고 했으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상하게 되더라고. 화를 입더라고요.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그때 떨어진 게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좀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법무관 가갖고 3년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 전역을 했는데 이제 앞에 2년은 사법연수원 위탁교육기간이었으니까 실제 근무는 3년을 했어요. 근데 3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3년 내내 법무참모만 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난 보직운도 없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법무참모를 한 것도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법무참모 하면서 사단장님 모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실 고시 공부하다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참모들은 다 40대 중반에 군생활, 조직생활을 20년 이상 해본 사람들이고 그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사단장님 모시는 걸 같이 해본 게 상당히 사회생활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여했던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많이 바꿨어요. 요거 보기 전에.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는 그거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죠. 주변에 영향을 안 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면 주변 자체를 내가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주변 자체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좀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단순 노출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나오죠.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거는 많이 노출되는 거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80%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80% 이상, 90%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 70%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성이 있고 그런데 왜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그거거든. 밥상머리에서 맨날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박정희 욕하는 걸 들었을 거고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김대중 욕하는 걸 들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건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맞춰갖고 내가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60명 있다. 담임 선생님한테 얘는 똑똑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근데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걔네들이 성적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얘네들이 똑똑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걔네들 똑똑한 애들이 아니라 아무나 찍어갖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걔네들 성적이 높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담임 선생님이 얘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똑똑한 애들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똑똑한 애 대우를 받다 보니까 똑똑해지고 성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자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들로 채워라. 이거는 이건희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랭이가 찢어져도 부자의 주위에 서라. 부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랭이 찢어져도 걸로 가서 서라. 보통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돈도 많이 들고 나 그럴 돈 없는데 그냥 안 어울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랭이가 찢어져도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공감이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건 못하고 있긴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과감하게 끊으라는 건데 저는 끊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퓨처 셀프를 보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상당히 발전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한 잔 마셔, 한 잔 먹고 즐기는 거지. 야, 뭐 인생 뭐 있냐? 이런.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퓨처 셀프에 나오는 이런 태도를 갖고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데 그건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열의 9은 대부분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걸 대부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면 그럼 맥이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그렇다고 또 뭐 30년 친구를 그렇다고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못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공감은 가요. 이는 어렵고 두렵기도 한 일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끊는 거는 어렵고 두려운 일인데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김환길 선수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올린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분 이제 동양 챔피언까지 했어요. 복싱을 되게 늦게 시작했더라고. 20살이 넘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복싱은 그 되게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복싱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동양 챔피언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까지 가겠다 했는데 그 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복싱은 안 된다. 당신 복싱 계속하면 실명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세계 챔피언 하겠다. 하겠습니다. 코치한테 그러겠대요. 근데 코치가 펑펑 울면서 황길아 여기까지만 하자. 펑펑 울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도 같이 울고 포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쪼개 쓰던 사람이었는데 매일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되겠다는 그 목표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얘기 이제 그런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철인삼종 경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다시 목표가 생겨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복싱 아니면 할 거 없냐? 철인삼종 경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급한 문제야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자, 이거는 아까 파트 3에서 덜 중요한 일을 제거하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시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지, 대부분. 뭐 매일 확인하는 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중대한 일에 그게 집중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 여기 이제 참 와닿죠.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가지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 5.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just do it 써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 책에는 just do it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거 나이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만 잡고 있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하라. 여기서는 이제 경기장 밖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기장 밖에 있는 게 계획만 쓰고 준비만 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경기장 밖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시작해야 된다. 시작해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경기장 바깥에서 시작하지 않고 준비만 한 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보죠.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사례로 드는 게 이제 비틀즈. 비틀즈는 이제 처음에는 음악만 열심히 했었는데 음악해서 성공하자 불화가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해체하게 됐다. 그런 걸 예로 들었어요.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되는 원인이 뭐냐? 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태와 아닐 요거죠. 성공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니까 계속 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던 거 평상시에 그런 얘기가 위에 두 개가 나와요. 상한선 문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성공의 한계점을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걸 넘어서는 성공을 하면 불편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다시 그 상한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대. 이게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이죠. 복권에 당첨됐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알뜰하게 모아놔갖고 이자 소득을 얻든가 아니면 그거 갖고 건물을 사갖고 월세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큰 부가 생기면은 기분은 좋은데 그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무의식적에 갖고 있었던 나의 성공의 한계점을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흥청망청 탄진해갖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복권을 예로 들지는 않았어요. 복권은 제가 예로 든 거예요. 근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의 상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맞죠? 요것도 이제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레슬링, 유도 뭐 이렇게. 그 하나의 목표만 갖고 매진하면 금메달을 따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단계.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그 예를 연장선상에서 들면 금메달을 따면 그러면은 예능 프로에서 불러요. 그럼 거기 가갖고 인터뷰도 하고 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상금 받으면은 그 상금 투자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또 투자도 어디다 해요. 그리고 또 예능 프로뿐만 아니라 광고도 또 출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광고 출연하려면은 그냥 오랜다고 가기만 하면 돼요. 뭐 꾸미기도 해야 되고 뭐 거기서 주의사항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 쓸 게 많죠. 예능 프로 나가면 또 기분도 좋고 예능 프로에서 잘하면 또 계속 섭외가 오니까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사업 투자하면 이거는 사업 투자하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운동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이 분산된다는 거죠. 노력이 분산되면 명확성이 줄어들면 다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NBA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이 연속해서 3번 우승하는 거를 2번 했잖아요. 그건 지금 상당히 대단한 기록이죠. 한 번 우승하면 다음 해에 우승을 잘 못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우승하면 선수 구성이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